특연대 대학을 찍어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사실은 특연대 대학교가 요즘 이제 네덜란드 유학의 이제 돌풍의 지역이에요. 학교가 되게 좋은데 입학 기준이 유연하면서도 학교가 되게 좋고, 특히나 공대 쪽을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기밖에 루트가 없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하셨다면. 그리고 특연대 대학은 누군가 정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 3대 공대 아니겠습니까? 4대 공대. 네. 4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리 학생이 하는 전공도 굉장히 재밌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쑥스러워 하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트벤테 대학교에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작을 한 2017년도에는 나비타스가 아니라 홀란드 ISC라는 기관에서 파운데이션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공계 파운데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모든 과목을 이제 패스를 한 후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아너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경영 트랙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전경 사진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캠퍼스형 대학교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에 수업을 듣는 건물들이 주로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저 끝까지도 기숙사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따라서 기숙사에서 수업 듣는 건물까지 자전거로 2km 정도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넓은 캠퍼스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처음에 버스 딱 내리시면은 이제 아마 대한항공이나 타고 가시는 분들은 밤에 저렇게 내리실 텐데요. 그러면 저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인증샷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독일 쪽 국경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이제 도시 이름은 엔스헤데로 오버레이셜 주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발음으로 해주십시오. 엔스헤데라고 안 하잖아요. 엔스헤데. 네덜란드는 원어민이 아니라 저 원어민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특별한 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 학교 슬로건이 하이테크 휴먼 터치예요. 그래서 공학이라고 해서 공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라고 해서 사회과학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과 공학의 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1년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지기보다 모듈이 4개가 있어서 그 모듈별로 또 프로젝트를 하나씩, 10주의 프로젝트 하나씩 하는 것이 또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하이테크 휴먼 터치. 거기에 제일 잘 맞는 과가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배우는 과 자체가 굉장히 융합이 많이 되어 있어요. 디자인부터 해서 컴퓨터 공학도 조금 배우고 전기전자 공학도 조금씩 배우는데, 이거를 넓게 얕게 배우는 대신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낸다거나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 전공 지식이 그만큼 많이 쌓인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이미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배워서 그거를 어떻게 융합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그거를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일가 친척분들이 제가 한국에 오면은 늘 물어보세요. 아리는 뭐 공부한다고 했었지? 아리는 뭐 그게 뭐라고 했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러면 그냥 이제 디자인이랑 컴퓨터 공학이랑 전기전자랑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 웹사이트에도 그렇게 배운다고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전공 지식까지는 아니라는, 그런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자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또 저희 학과가 특별한 점이, 저희 학과는 자유롭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 프로젝트가 4개가, 1년에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기계공학 같은 곳에서 플레이트 디스펜서라든지 태양광 발전기 그런 쪽의 프로젝트를 내준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 문제를 먼저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라든지, 아니면 호그봇이라고 페스티벌이 엔세드에서 열리는데 거기는 이제 기술과 또 아트 이렇게 접목시킨 그런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출품한 작품을 이제 프로젝트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내주기 때문에, 또 제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걸 배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저랑 똑같은 걸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만 해도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사람의 DNA로 이제 만든 그런 고기를 자판기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미래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저희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VR 게임을 만든다든지 그런 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각자 얻어가는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1학년 때 과제로 제출했던 것들 사진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디자인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 과제였어요. 우주 비행선을 그리는 건데, 이제 그리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제가 글씨로 조금 쓴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컨스트럭션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구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었고요. 또 뭐 지금은 우주선이지만 만약에 뭐 믹서기를 그리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린 믹서기가 새로운 믹서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조금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될지 그런 것도 조금씩 쓰는 그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랑 유니티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그런 과목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게임 컨트롤러를 아까 스케칭에서 배웠던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폼을 직접 자르고 갈아서 이제 만든 다음에 사진을 저렇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찍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 조를 짜서 어떻게 하면 뭐 2가지 정도의 게임 컨트롤러를 뽑은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고, 우리는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쓰고 얼마나 쉽게 사용할 건지 등등 이렇게 예상을 한 다음에 설문지랑, 그리고 직접 이제 테스트할 사람들을 불러와서 저희가 관찰을 한 다음에 레포트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사용자의 그런 인터액션, 그런 쪽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두이노랑 자바를 이용해서 제출한 과제인데요. 이제 2인 1조로 같이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저기 보이는 이제 센서를 이용을 해서 바닥에 놓고 이제 사람이 걸을 때 저기 있는 저 까만 저 캐릭터도 같이 걷고, 그리고 스코어가 올라가서 게임식으로 조금 더 걷는 게임, 그런 것을 이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물리도 학문적인 그런 막 이론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좀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랩에서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필터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소리를 끼워서 어떻게 이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랩에서 만든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2번째 모듈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이걸 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이때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듈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모듈에서는 그냥 몇 번 미팅을 하고 친구들과 그 다음에 뭐 한 이틀 정도 일을 하면은 제출을 할 수 있었다면, 모듈 2에서는 뭐 매주 그래도 미팅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서 조금씩 해야 됐었고, 그리고 모듈 3에는 이제 아침에 가서 점심도 거기서 먹고 이제 오후까지 계속 일을 하고 집에서도 레포트를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할애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것들을 직접 다 계속 응용을 하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고, 또 거기에 들인 애정도 이제 거기 느끼는 애정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인데요. 아까 그 모듈 2에서 썼던 거에는 그냥 뭐 3D 프린팅 기법 그리고 아두이노가 사용이 됐다면, 여기서는 이제 3D 모델링 그리고 레이저 커팅 그리고 센서 아두이노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다양한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를 다 넣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구들은 VR을 프로젝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다 각자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것도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그런 소양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를 간 이유는, 저는 공학이 하고 싶었는데 공학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만약에 엔지니어가 되기보다는 약간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모듈 중 하나에 이제 엔터프리니어십이 있어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경영을 배우는 그런 과다, 공학과 경영을 같이 합친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요. 이상으로 디자인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또 경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를 하면서 뭔가 좀 더 그런 그러니까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훈련도 많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요. 트벤테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도 트벤트 학생들이 처음에 창업을 했었고, 학교 안에 노벨티라는 회사가 이제 학생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회사를 디벨롭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1학년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가서 자취를 시작하면 밥도 혼자 해 먹어야 되고, 가족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형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네덜란드 학생들에게도 1학년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BSA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트벤트의 경우 모듈이 4개이기 때문에 모듈 3개를 패스하지 못하면 1학년을 페일을 하고 같은 전공을 다시 몇 년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모듈의 경우에는 모듈마다 수학, 물리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과목 하나를 페일을 해도 모듈 하나를 페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재시험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1학년 들어가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할 때는 국제 학생들의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영어를 썼어요. 1학년에 들어가니까 네덜란드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서 이제 알게 모르게 그냥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네덜란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끼기도 조금 제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네덜란드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내고 막 그렇게 몰려다니고 약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외로운데 거기서 이제 같이 뭐 밥을 먹거나 같이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면 너 우리 조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입학한 한국인 언니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면 출석을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가시면
파운데이션은 출석을 불렀는데 본과에 들어가니까 출석을 잘 안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과제를 하다 밤을 새면 그 다음날 수학 이제 강의를 들어가지 말자고 자체 휴강을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매번 시험 기간이 되면 매번 후회를 해요. 제가 이제 다음 모듈에는 정말 수업을 다 가야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꼭 데드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 수업은 꼭 와라. 이 수업에서만 검사를 받는 과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꼭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놓치시면 물론 기회를 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또 그 밀린 과제를 하다가 막상 시험 공부를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재시험 제도가 있어서 재시험에 기대를 걸다 보면은 또 이제 재시험이 잘 안 됐을 때 또 그때 복잡해지니까 꼭 이제 시험은 한 번에 패스를 하시는 걸로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교수님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스터디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캠퍼스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병원도 있는데요. 거기를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은 BSA 때문에 그 문제 생긴 것 때문에 페일을 했는데 BSA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네덜란드 겨울에 저는 해가 안 떠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들이 만약에 심각할 때 그걸 미리 말을 해놓으면 학교에서도 도와주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니까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SA라는 게 뭐죠? 바인딩 스터디 어드바이스라고 해서요. 이제 웬만큼 학점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그 과에서 이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과는 다시 못하지만 다른 과로 옮겨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2학년이 돼서도 50%는 무조건 학점을 받아야 비자가 계속 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